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타낸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녀는 법정에서 실제로 사지마비였지만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또 즐거운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말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보느라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우울하셨을 겁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 방송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나는 만큼 지금 다른 채널 가 계신 가족 여러분 빨리 JTBC로 넘어와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백성문 변호사. 자, 그리고 무시무시한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팀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사건 반장 보는 게 일상의 루틴이 됐어요 하신 양이 둘 다섯 댕댕님, 예능보다 더 재밌어요 하신 짱아중기 라라님, 출연자들 얼굴만 봐도 행복해용 하신 이영숙님, 왜 제 댓글은 안 읽어줘요 하신 박선아님, 장순애님, 김명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정치 얘기 1도 없는 유일무이 시사 버라이어티.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안현수 러시아군 차출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안현수 씨 러시아로 귀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먼저 이 안현수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정말 평화가 빨리 깃들고 또 거기서 많은 민간인들이 혹시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절대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수 씨 지금 이제 러시아 안에서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징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러시아 안에 있는 보도를 조금 종합해 보면 그냥 일반적인 예비군 동원이지 구체적인 어떤 전쟁과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40세 이상이 다 징집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따라 징집 연령이 좀 나뉘어지는데요. 소위 이상인 경우에는 50세 이상, 대령과 대위는 65세까지 징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건 러시아 쪽에서 징집하는 건 논외로 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빨리 이 전쟁 좀 평화롭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금 전 세계적인 공적이 되고 있죠. 이 최종 학력이 근데 놀랍게도 러시아 대학이 아니라 지금 나오네. 한국 대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죠. 2018년부터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 상트부르크 대학의 국제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학 박사학위증도 있는데 2010년도 우리나라에서 그 경기도에 있는 용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명예 유도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그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아마 수교가 20년 된 것 같은데 그 기념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명예 박사를 줬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 명예 유도를 잘한다고 그래요. 물론 KGB 출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도하시는 분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아마 이쯤에서 휴전하고 끝났으면, 저도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쯤에서 끝났으면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유도연맹이 푸틴 대통령한테 이 국제유도연맹 명예회장 자격을 줬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번 침공이 있고 나서 이 명예회장 자격을 정지시켰다고 하는데 용인대 측에서도 이렇게 사방에서 지금 명예박사 학위 이거 다시 걷어들여라 지금 이런 요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 바로 또 이어가죠. 자, 래퍼 노엘 징역 3년 구형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장용준 씨죠. 예명 노엘 씨. 지난 25일에 검찰 구형을 받았다는데 여기서 또 아버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래퍼 노엘 장용준 씨 관련 결심 공판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장용준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뭐 변호인 측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 부분들은 인정하고 경찰관에게도 또 사과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고요. 장용진 씨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래퍼이기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느끼며 트라우마를 겪었다. 자신의 과거가 알려져서 가족들이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 술에 의지해서 불량한 행동을 일삼았다. 구치소에서 잘못 반성하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했고요. 어떤 선고가 날지는 4월 8일에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8일이 선고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뉴스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25톤 트럭 앞에 벤츠가 점점점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고속도로입니다. 자, 불박 차량은 일산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잘 달리고 있는데, 자, 이 차 주목해주세요. 하얀색 이 차량 맨 오른쪽에 있는데요. 갑자기 자, 자국인들 충충충 승의원님, 예. 와 세상에 25톤 불박 차량이에요. 지금 이 가고 있어요. 묵직하게. 그런데 세상에 맨 오른쪽에서 이걸 가로질러. 아이고 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에 백밀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뒤차가 오는 걸 분명히 확인했을 건데 세 차선이나 건너 지나가고 저 중간에 흰색 실선이잖아요. 흰색 실선은 절대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편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고 안쪽이 실선이면 저 흰색 차량은 절대로 바깥으로 못 나가고 저 점선에 있는 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차는 분명히 굉장히 좀 부적절한 운동을 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큰 트럭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경찰이 과실 잘 상계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트럭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쑥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 이거 뭐야? 그 중앙선 넘어. 아니, 자, 다 써요. 자, 그런데 경찰은 슬슬 후진하더니 우리 안 닿았어. 나 그냥 갈게 하면서 차를 그냥 가버립니다, 이거. 야, 백 변호사님. 네. 트럭 운전자는요. 네. 경찰랑 당신하고 나 지금 부딪혔어요. 얘기를 네. 했다는데 네. 안 부딪혔어 하고는 그냥 갔대요. 이거 뺑소니 아니냐.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블랙박스 차량 이 25.5톤 트럭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했고요. 좌회전하고 보니까 저 경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와 있다가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쿵 하고 부딪혔단 말이죠. 예. 넘어왔네요. 보통 그러면 일단 내려서 죄송하다 괜찮으시냐 이게 물어보는 게 정상일 텐데 저 경차 운전자가 창문 열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후진하고 가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뺑소니의 개념이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이 사고 차량의 차량 손실 같은 게 이제 손상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치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대인 뺑소니는 아닌 것이고, 예, 사고 미조 취재가 성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경매에 부딪혀서 트럭이라 거의 이제 손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예. 그 부분도 사실 성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 경차 확실한 건 중앙선 침범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작페이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가수 겸 배우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깡 좋은 비도 후덜덜입니다. 자, 비가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고 사람, 가수 겸 배우 정지훈 씨 얘기입니다. 자, 정지훈 씨 그리고 배우 김태희 씨 부부 집에 이 찾아간 여성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지금 영상이 아마 있을 건데요. 저도 모자이크 되지 않은 영상을 봤는데 표정이 보일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카메라에 대고 눈도 보입니다. 지금 어허. 네, 보이죠? 예. 네, 마스크를 지금 끼고 있긴 한데요. 눈이 보이고 이렇게 표정이 잘 보일 정도로 저렇게 여러 차례 초인종을 계속 누릅니다. 지난 2020년 B 씨와 또 김태희 씨 부부 집에서 촬영된 인터컴 영상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두 사람 집에 찾아와서 계속 벨을 누르고 괴성을 지르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런 스토킹 행위가 무려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B 씨가 신고를 했고 경찰 저 4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네. 옛날부터 수차례 신고를 했었대요. 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해 3월 이후에만 비슷한 행위를 16번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1년 남짓한 사이에 그 정도 행동을 한 건데,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 경찰은 그동안 뭐 했을까? 그렇죠. 16번이나 저렇게 신고를 했는데. 근데 가만 되짚어 보시면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저 정도면 그냥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통고 처분 정도만 내릴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걸 3차례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3월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가 되고 지난해 이제 10월 21일부터 시행 중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명이 바뀝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고 징역 3년 혹은 지금 관련돼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경찰이 이 여성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팀장님, 근데 제 기억에도 그 소속사에서 2020년에 저 여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B가 소속된 그 서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라는 그 소속사가 있는데 2020년도경에 이제 B가 사는 집에 찾아와서 알다시피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또 뭐 소리 지르고 고성을 지르니까 계속 신고를 했어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경고 문구를 띄웠어요. 띄우면서 CCTV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띄우면서 제발 찾아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거나 그렇게 스토킹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계속 했기 때문에 어제 체포된 여성이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했던 여성이 그 당시에는 경범죄 처벌법 하지만 그 스토커 처벌법을 해가지고 체포가 된 거죠. 그 여성이 그 사람입니다. 예. 승희 의원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런 걸 하려면 뉴스 좀 보고 살아야지, 진짜. 예? 아마 스토킹이라는 범죄 자체의 특징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걸 그냥 너희들이 이해하라. 내가 하는 사랑은 옳은 사랑이고 너희가 그걸 싫다고 하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다. 굉장히 이렇게 확정 편향이 있는 그런 어떤 범죄 중에 하나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고 지금 저 정도의 행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긴급 응급 조치 정도까지는 시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한다면 잠정 조치까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범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백 기자, 그런데 이게 정진우 씨가 처음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가수 B 씨 여러 차례 스토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론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엔 5년 동안 30대 여성이 따라다녀서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연장, 촬영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복수 등의 글귀를 새긴 판자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고 이분 결국에 이제 약물 치료 받은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집을 수리했다고 하는데 그 틈을 타서 한 여성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임신을 했다고요? 임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고. 정준 씨가 굉장히 놀랐다. 근데 이분도 이제 정신질환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승희 의원님, 네네. 진짜 좋게 말해서 스토커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스토커가 아니라 좋게 말해서 사생팬이지. 이거 진짜 이게 싫다고 하면은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제 수업에 한 학생이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을 들으세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제가 교실에 나가면 다른 수업 시간에 또 그 분이 계셨고 제가 퇴근하는 길에 제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제가 출근할 때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딱 하는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아서 누를 수 있지만 그 김태희 씨와 그다음에 가수 B 씨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많은 어떤 연예인들이 이런 어떤 스토킹 피해를 많이 받았고 또 스토킹 피해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이야 뭐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고 시행이 되니까 이런다지만 진짜 단지 한 2년 전만 해도요. 저희 회사에서도 앞에도 네, 어떤 저희 회사 알고 어떤 있습니다. 직원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네.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 계속 저도 인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매일같이 인사를 찾아왔는데 해본 적이,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신설 이후에 오히려 더 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늘고 있다기보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신고하면 처벌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신고를 해서 이제 뭐 접근금지 조치 같은 것을 내려도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놓고 가장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이랑 내 전화번호 주소를 다 아는데 아 그렇죠. 어떡하지? 예. 이제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공소권 없음 종결되는 사건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좀 더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정도를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일반적으로 같이 내리는 긴급 응급 조치가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다음에 전기통신용한 접근 금지인데 이게 최대 한 달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법원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 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그리고 연장해서 최대 보호 명령 기간이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가정폭력에 있는 이 관련된 보호 조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스토킹 범죄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연예인 걱정 뭐 할 필요 있냐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있어야 할 나의 집에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뭐 새벽에 와서 띵동띵동 하고 이러면은 그건 공포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타낸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녀는 법정에서 실제로 사지마비였지만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좀 그 유튜브로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채팅창에 그 의견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 사건 정말 정말 황당합니다. 자, 한 여성이 말이죠.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이 사지마비인 척 연기를 하다가 딱 걸렸다는 겁니다. 그 행세를 한두 달 했느냐? 아니요. 10년 동안. 네, 사고 자체가 난 게 2007년입니다. 이제 지인의 차에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뒤를 살짝 받치는 그런 사고였다고 하는데 2007년에 40대 여성이 당했는데요. 사고 후에 팔다리가 일부 굳는 증상이 있는데 이 척수공동증이라고 합니다. 진단 자체는 척수공동증으로 받았습니다. 척수의 중심부에 뇌척수액이 가득 찬 물주머니 같은 공동이 형성되는 건데 심하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고 더 심하면 사지마비인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렇고 병원을 14군데를 가는데 일부러 소형 병원만 가요. 그래야지 이제 검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데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무려 10년 동안을 이 증상을 가진 것처럼 연기를 해왔습니다. 야, 참,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는 설계, 딸은 실행. 아하, 엄마가 또 이걸 다 설계를 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지마비인 척 행세를 했던 40대 여성이 딸이고요. 이제 환자 행세를 굉장히 오랜 기간 했죠. 근데 이 엄마가 70대인데 이 엄마는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보험 사고에서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본인의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보험 사기를 계속 꾸며내는 건데요. 예. 지금 2011년 딸한테 의사 앞에서 사지가 마비된 것처럼 연기해라 이렇게 해서 진단서를 받기도 하고요. 가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야 이건 어떻게 가능했는지 주변에 보는 분도 많았을 텐데요. 예. 10년 동안 허위로 이 증상을 속여내서 보험사 세 곳으로부터 무려 보험금을 2억 1,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팀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이 나쁜 사람들 딱 현장에서 체포하시면 막 뭐 이렇게 약간 막 아프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엄살도 부리고 네. 기만하기 때문에 자기 이제 표정을 바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딱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아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병원을 갔었고 본인이 이제 의사가 회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강직한 것처럼 마비된 것처럼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 거죠. 아. 오스카상 타줘야 돼요. 아. 연기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거기서 도수치료라든지 이렇게 이제 안마할 때 옷을 벗지 않습니까? 예. 그 여성인데 의사분 여기가 뭐 하지 않습니까? 허튼 치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의사를 속였기 때문에 계속 지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의사까지 속였군요. 속였죠. 그게 가능한 건데 이 10년 동안에 2억 얼마라면 한 달에 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일을 하시지. 제 말이 그거예요. 이게 뭘 제 말이. 부어서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연기를 잘한 거는 맞습니다. 의사도 속이고 또 보험사도 속이고 이런 유형의 보험 사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의사까지 속였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승현님. 네. 그러면은 어쩌다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사실 이 사건도 굉장히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입원하는 과정에서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목격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누구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바로 그 여성이 걸어 나왔다. 약간 공포 영화 같아요. 나는 그 여성이 귀신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진짜요? 이야기를 해요. 안 그렇겠어요. 사지가 마비되는 사람이 그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은 머리도 많이 젖어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더욱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는 것은 남자친구와 같이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옛날에 교통사고 났을 때 2달 딱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저는 다시는 눕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0년 동안 이런 어떤 행동을 했던 여성이 과연 정말 그 돈 때문에 행복이라는 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환자 이 환자 행세가 경찰이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딱 공개하자 보여주자 혐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이었을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뭐 보시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와, 이건 지금 저분이에요? 아, 저분이네요. 저 사람이 등산도 다니시나 보네요. 저보다 건강하신데. 그런 거 우리 백 기자보다 훨씬 유연한 것 같은데. 네. 오, 야야. 야, 지금 방금 뭐 다리를 올려서 다리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문을 하지 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기적이네요, 그냥. 예. 기적과 이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쓰레기를 버리고 발로 닫고 지금 다 하고 있죠. 아까 지금 버튼 발로 누르는 게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잡혔어요. 지금 딱 걸렸어 지금. 예. 서 있네요. 예. 백 기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경찰이 이 CCTV를 딱 들이대니까 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사지마비 연기를 했대요. 본인도 경찰 시인을 잡으러는. 했군요. 네,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이제 경찰은 범행이 발각되고 나서 퇴원당했다는 제보를 받고서 이제 저 CCTV들을 계속 하나씩 모았다고 하는데요. 예, 심지어 전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세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40대 여성이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가는 모습을 간호사가 본 거예요. 아까처럼. 아까. 그래서 이제 진료부에다가 사지마비 환자인데 돌아다닌다.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저 사촌은 오빠인데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협박도 하고 또 간호사한테 뒷돈도 주려고 남자친구가 사촌 오빠를 참칭해서. 인척하면서. 네. 근데 이 영상을 이 치료했던 40대 여성을 치료했던 의사가 보고서 도저히 사지마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도 속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승현님, 자 네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억, 아까 2억 받았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자 그런데 21억이라는 보험금을 더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다고요. 이게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 보험이라는 거는 다른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보험에서 어떤 그 돈을 받아가야지 저렇게 문제없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2억 천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걸 딱 제기했어요. 제기하니까 지금 엄마와 딸 측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반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반소를 제기하면서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교통사고 때문에 특수 공동증이 생겼는 건데 사지마비가 생겼는데 너희가 돈을 안 준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21억이라는 반소를 제기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참 해도 많이 나아갔다. 많이 선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혐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명백한 사기죠. 그리고 아까 추가로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했다가 받지 못한 건 사기 미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정말 죄질이 불량하지 않습니까? 예. 사지마비인 척 행세를 해서 그 보험금을 그 장기간 동안에 많은 금액을 편취를 했고 보험 설계사라는 그 직업을 악용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설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어머니 고 씨에게 또 그리고 사지마비 연기를 했던 딸 정 씨에게는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요. 또 아까 남자친구도 가담했죠? 그렇죠.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범행이 발각되자 은폐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이 돼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승현님 마지막으로요. 아, 이 모녀가 끝까지 아니 우리 딸 실제 아팠고 사지마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아까 그 CCTV 영상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재판부에. 그냥 이건 앞에 잠깐만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그 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한 2달 정도 깁스하고 난 다음에 그게 회복되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10년 동안 사지마비를 당했다면서요. 사지마비를 당해서 호전될 수 있죠. 그거는 분명히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의사들의 소견은 그렇게 사지마비된 사람이 호전된다 할지라도 독립보행을 할 수 있고 다리를 그렇게 120도, 130도 정도 올리잖아요. 아까 올 때. 그런 모습이라든가 자동차를 타는 모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이거는 분명히 호전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거짓말했는 것이다. 요 다음 대목에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분명히 150도, 140도 이상 다리를 올려요. 저기서. 저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유, 네.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아이 우리 팀장님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으로만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저 사람들 좀 꾸짖어 주세요. 저 여자분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연구소 넘어갑니다. (2000년 4월) 안산의 한 아파트 후문. 밤이면 인적이 끊기고 가로등도 없어 깜깜하다 못해 황량한 길가에 한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현장에 남은 단서는 피 묻은 돌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후 6월까지 약 2달간 뒤에서 달려들어 머리를 내려치고 또 금품을 훔친 퍽치기 강도 사건은 모두 10차례.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은 숨졌습니다. 불과 2km 반경 안에서 10차례가 넘는 범죄가 벌어지는 동안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버린 범인,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2000년도 조용했던 안산의 밤거리를 흔들었던 안산 퍽치기 사건 당시로 가봅니다. 자, 승현님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진짜 이 뭐 아리랑치기, 퍽치기 뭐 이 표현도 다양했는데 정말 많았어요. 이런 사건들. 사실 아리랑치기라는 거는 특정 어떤 역이 있었어요. 그 역에 사람들이 마지막 종착역에 이제 음주를 하시고 잠시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부축을 하면서 안에 있는 그 지갑을 빼가는 걸 아리랑치기. 다른 말로는 부축빼기 이제 절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흔히 말하는 뻑치기인데 이거는 묻지마 범죄의 굉장히 악질적인 강도 사건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어떤 폭력을 가하고 그 폭력을 가해서 금전을 빼앗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러한 뻑치기 사건, 강도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영화 봤는 영화 중에 가장 경찰 안에서 경찰을 잘 들여다봤다라고 볼 수 있는 영화 하나가 제가 아는 와일드카드 양동근 씨가 나왔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좀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저녁에 집에 가거나 아침에 좀 이렇게 특정 종교를 믿기 위해서 아침에 나올 때 사실 뒤를 언제나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이 이제 경기도 안산 퍽치기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주택가 아파트 근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퍽치 저도 여러 건을 검거를 했는데 당시에 2000년 4월 28일 날 안산에 있는 아파트 후문에서 20대 여성이 피해를 당한 채로 숨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경찰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머리라든지 얼굴이 안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데 근처에 있는 돌멩이로 안면부를 집중 간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 사망한 사람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우리가 이제 조사할 때 사체 경직이라든지 혈액 응고라든지 이제 알거든요. 그럼 보니까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너무나 참혹했던 거죠. 예. 피를 많이 흘려서 바닥에는 흥건했을 정도로 했는데
당시에 피해자가 뺏긴 돈이 한 3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만 원을 강도를 하면서 퍽치기 행위를 하면서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에 도주했던 사건인 거죠. 자,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아까 거기도 이제 아파트 후문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0년대 당시에는 CCTV도 많지 않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았던 맞아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그 장소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근처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길에 4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걸 행인이 발견했는데 서둘러 응급실로 옮겼지만 상처가 워낙 깊은 데다가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과 머리를 굉장히 많이 다쳤었고 또 옆에서 돌멩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갑에서는 현금 4만 원이 사라졌고 결국 이 여성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엔 숨집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어난 이 사건 두 개의 연결고리가 발견이 되죠. 네, 맞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을 의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거의 똑같아서입니다. 범행 과정을 다 들여다보면 일단 조금 전에 이 두 건의 범행은 다 범행 도구로 돌멩이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성추행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나뭇가지를 여성의 신체 몸 안에 넣어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범죄자가 범죄 행위와 상관없이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예. 특징을 보이는 거를 이제 뭐 시그니처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연쇄살인이다 경찰은 판단했던 겁니다. 자, 두 건의 살인 외에 경찰의 수사가 어떤 특별한 어떤 흔적을 찾지 못하는 그 사이에 같은 자의 소행으로 보이는 범행이 유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이게 세 번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세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가 똑같은 피해를 입지만 피해자가 가까스로 생명을 건집니다. 생명을 건지니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진술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20대 남성이라는 기억을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몽타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연쇄살인에는 시그너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범죄의 특징, MO라고 이야기하죠. 그 범죄 수법이 나오는데 특정 연령대의 여성을 그다음에 그 범행의 방식이 그다음에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모습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몽타주를 가지고 이제 그 피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팀장님, 근데 몽타주까지 나왔는데도 당시 경찰이 이걸 공개 수사로 하진 않았었어요. 원래 수사를 처음 시작할 때 비공개를 하거든요. 살인 사건이 나거나 사건이 커지면 수사본부를 차리는데 비공개로 수사를 하다가 이제 공개수 바뀔 수 있는데 당시에는 비공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이라든지 여성들이 상당히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화성 사건에 그런 식으로요. 예. 그것도 있었고 또 이런 사건을 공개 수사하게 되면은 또 모방 범죄라고 하시죠. 이걸 본따서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공개 수사하게 되면 범인의 그 공개 수사한 내용을 보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도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비공개 수사를 하다가 그래도 힘들게 되면 공개 수사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이 당시에는 범인을 빨리 체포하려고 비공개 수사를 했던 거죠.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그때. 네, 수사 자체는 비공개였지만 괴담들이 계속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밤길에 머리 긴 여자가 걸어가면 뒤에서 돌로 내려친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괴담들이 많이 있었고 반상회도 열렸고 뭐 순찰도 엄청나게 많이 돌았고 당시에 막 안내 방송까지 나왔었다고 해요, 아파트에는. 그때 당시에 경찰의 공식 입장은 안산 괴담은 사실이 아니다. 연쇄살인 사건 지금 없다. 비공개 수사였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성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아이고야. 파마를 하고 이제 곧 여름이 되는 시기였는데 모자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세 번째 피해자가 나온 후부터 살아났던 분이 있죠. 예. 그때부터 비공개 수사를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네 번째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여성은 풍문을 듣고서 바로 뒤에서 뭔가 쎄한 느낌이 오니까 그렇죠. 살짝 피해서 치명타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반격을 했고 경찰이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팀장님, 그래서 여기서 꼬리가 조금 밟히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사건 나면 탐문 수사도 하고 추적 수사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 범인이 무직일 것 같다, 소득 수준이 낮다, 대인 관계가 없다, 학력이 낮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떠드는 사이에 이 범인이 실수를 했어요. 그 강취한
수표를 사용을 했던 거죠. 아, 방치한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거의 99% 검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범인이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7월 10일 밤 9시에 그 살인범, 강도상해범 이 범인을 체포를 했던 거죠. 백 변호사님 네. 체포를 했습니다. 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산업연수생 왕 리에이라는 24살 청년이었는데요. 99년 9월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이제 전남 목포시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99년 11월 초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접해 있는 이 안산으로 이사를 갔고 막노동판이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뭐 싸구려 월세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지속해 왔던 겁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이게 돈 때문에 벌인 짓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경찰 안에서 이 왕 씨가 이야기했는 것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강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강도를 하는 사람이면 뭔가 부자, 끝이 보이는 사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피해 여성들에게 성추행까지 했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 성적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왕 씨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굉장히 엄중한 재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단 결론은 1심, 2심, 대법원 모두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사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범행 자체가 너무 잔혹하죠. 예. 그리고 사실상 성적 이성 욕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녀자들의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뭐 일단 뭐 범행의 잔인함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안산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을 얼마나 불안에 떨게 했습니까? 예. 이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줬던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2명을 살해하고 8명 이상의 이런 또 다른 범행을 결행했던 이 사람에게는 사형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화가 날 소식은 예. 왕레이라는 사람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할 때 우리 전가의 보도죠. 심신미약, 대뇌 산소결핍증으로 인한 후유증이다. 과거에 익사할 뻔했는데 근데 이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신미약이라는 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62명의 사형수 중에 유일한 외국인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족이 아니라 진짜 중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 아무튼 22년째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멕시코로 가보시죠. 오, 돌고래? 네, 바닷속에서 뭔가가 보트를 쫓아옵니다. 지금 해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사라지는데요. 다시 또 뭔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해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범고래입니다. 아, 근데 너무 무섭겠어요, 저거. 그러니까요. 뭐라도 보트 잘못-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거? 네, 이 영상을 촬영한 건 베아트리즈 타츠나라는 여성인데요. 일행들과 낚시 여행을 갔다가 보트를 탔다고 합니다. 범고래가 보트를 뒤따라오는 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범고래가 멈추지 않고 힘차게 헤엄치면서 보트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위협이에요? 아니면은 같이 놀자는 거예요? 네, 실제로 범고래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오히려 보트에 탄 일행들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날 범고래를 봐서일까요? 이후 촬영된 영상에서는 운 좋게 월척을 낚는 모습까지 담겼습니다. 오. 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낚시 여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 미국 베드포드로 이어갑니다. 아, 동물은 안 보이는데요. 농부 같은데요. 한 남성이 사다리를 타고 거대한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흙탕 구덩이 같은데요. 꽤 깊어 보입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네요. 농부가 사다리에서 내리더니 벽을 잡고서 조심스럽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저 왼쪽 하단에 뭔가가 있습니다. 오. 아이고, 네. 아이고. 꿈틀거리고 있는 아이고, 건 송아지입니다. 아이고, 저 빠졌다. 아이고. 네, 지금 키우던 소가 싱크홀에 빠졌는데 농부가 소를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자 겁을 잔뜩 먹었는지 개성을 지르면서 다급히 피합니다. 아, 웃으면 안 소를 되는데 좀 놓치고 웃기네요. 네, 농부는 발을 헛디딘 저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게. 어. 흙탕물에 빠지고 말고 소도 역시 같이 흙탕물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 근데 이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저러는 거죠, 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서 다시 송아지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소가 진정할 때까지 약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까 전에 너무 놀라했으니까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어, 순식간에 잡았다. 지금 소 머리를 딱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잡긴 잡았는데 너무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놓치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소도 야. 농부도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근데 힘이 굉장히 세신 것 같아요. 야. 지금 소의 우와. 몸통을 저렇게 들어 올려서 어. 비탈진 곳으로 올려 보내고 오. 있고 나왔다. 결국에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막 보는데 손에 땀이 나. 혹시 떨어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와. 결국 혼자의 힘으로 싱크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저분만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네, 사다리가 있으니까요. 한눈에 봐도 좀 지쳐 보이는데 결국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소가 11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110kg. 110kg이요. 3m 위로 지금 저걸 들어 올리고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시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희 진짜. 같은 올려 보내도 저희 사다리 타고 올라오질 못하겠네요. 와, 진짜 힘이 장사시네요. 네, 저 싱크홀이 빠져버리면요. 아래는 공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저 밑에 산소가 네, 없다고요? 밑에 산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말에 따르면 최근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싱크홀이 생겼고 날이 갈수록 싱크홀의 크기가 점점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 앞으로는 소가 저렇게 싱크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하셨네요. 자, 다음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 이건 뭘까요? 네, 미니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저렇게 다가오죠. 그러더니 기둥 앞 차량 진입 방지 설물을 들이받은 뒤에 아이고.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왜 저렇게? 네, 바로 전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볼까요? 뒤로 가네요. 아유, 리와인드. 예, 네, 화면 리와인드. 이쪽에 빨간 차 한 대 보이죠? 불법 유턴하던 중에 갑자기 아이고. 나타난 미니버스와 충돌을 한 겁니다. 사고로 이제 미니버스가 통제를 잃었고요. 근데 할아버지. 네, 지나가다 한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부딪히고 맙니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아이고 네, 바닥에 쓰러졌고요. 미니버스는 차량 진입 방지 설물을 들이받고 만 겁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 괜찮으실까요? 네, 할아버지는 미니버스를 보자마자 나름 재빨리 저렇게 도망가는 듯 보였는데 야. 결국 미니버스를 피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정말 천만다행히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았고요. 긁힌 수준이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승현님, 근데 저 버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이가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를 피하고 난 다음에 저기까지 거리에 그냥 잠시 정신을 잃었지 않았을까. 저 운전자도 부딪히는 순간에 뭐 옆에 머리를 부딪혔거나 앞에 머리를 부딪혀서 아마 정신을 잃어서 아마 저런 형태로 굴러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일 나쁜 사람 저 불법 당연하죠. 유턴, 그렇죠, 빨간 차. 빨간 차. 네. 아유, 정말.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이번에도 중국입니다. 도로입니다. 네, 그렇죠. 사내이시 어느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인데요.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해 보이죠? 그런데 그때 화물을 실은 스쿠터 뒤에 무언가가 바닥 아래로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땅이 많이 꺼져요? 네, 분명 조금 전까지 도로가 멀쩡했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도로가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스쿠터가 저 구멍 아래로 빠진 겁니다. 아이고. 갑작스럽게 도로 아래로 떨어진 스쿠터 운전자 스스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소도 힘들고 스쿠터 더 힘들 텐데 스쿠터를 밀어서 구멍 위로 올리는 걸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원래 저 도로의 일부 구간에 도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도로로 포장을 한 건데 계속해서 내린 비로 진흙이 서서히 씻겨 내려가면서 이렇게 도로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후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빨리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여긴 어딜까요? 네, 철물점입니다. 남성이 지금 목발을 진열대 옆에 내려놓더니 뭔가를 들어서 바지 속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으로 다급히 감추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목발이 있는 쪽으로 되돌아가서
목발을 짚고 가던 길을 갑니다. 아, 저 지금 밑에 뭐 묵직한데요, 지금? 예, 뭐 하필 바지에다 넣었을까요? 지금 남성이 훔친 게 석궁이라고 해요. 오, 매장 안에서 석궁을 몰래 가져간 뒤에 지금 바지 안에 넣은 겁니다. 너무 네. 더운데? 완전 완전 뭐요? 완- 저 큰 석궁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석궁 손잡이 부분이 바지 위로 툭 튀어나와 이 아저씨예요, 혹시? 이렇게 졌습니다. 네. 이 아저씨? 맞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지금 문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 설마 저런 상태로 그대로 카운터를 지나가진 않았겠죠? 이틀 뒤에 인근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나갔네. 나갔어요?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아, 저러고도 제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나갔고 다시 다른 데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쫓기 시작하자 남성은 두 발로 뛰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목발 아까 들고 있었잖아요. 다리를 다쳤던 탓일까요?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금방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붙잡고 보니까 이미 2건의 중범죄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도 혐의로 4월 12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 어떻게 저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요. 그래서 그것도 웃기지만요. 저도 절도범 많이 잡았지만 저렇게 엉성한 절도범은 처음 봅니다. 아니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려면 좀 정확히 하던가. 저건 되게 진짜 엉성한 도둑이다. 그렇게 판정을 하겠습니다. 정확히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맞는데 예. 저건 너무 엉터리잖아요. 절도가.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걸 못 지킨 슈퍼 그 점원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하시죠. 오. 네, 눈 내리는 어느 날인데요. 귀여운 남자아이가 어느 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 고백하는가 봐.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었고 손에는 꽃다발과 유니콘 인형을 들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가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Can they see Lila? Oh, you want to see Lila? Yeah. Hi, Lila. Happy Valentine's. Happy Valentine's. Welcome. 네, 멋진 정장을 입은 주인공 5살 안톤입니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서 지금 유치원 같은 반 친구에게 고백을 한 거랍니다. 발렌타인데이요? 발렌타인데이. 자기가 받아야지 왜 주고 있어 왜? 꽃다발을 받아든 라일라는 친구가 엄마에게 꽃다발과 유니콘을 넘겨주더니 갑자기 안토니를 오, 끌어안습니다. 세상에. 고백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빨라. 알고 보니 유니콘은 라일라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안토니의 깜짝 선물과 고백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유, 이게 백 변호사님 네. 한 말씀 해주셔야죠 또. 아, 근데 너무 일찍부터 그러네요. 아, 근데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 이거 3년 전에 똑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형수님한테. 저는 5살 아니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약간 너무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짧게 좀 전해드려야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앞서 봤던 그 아이들처럼 그 아이보다 조금 더 어리는 영아입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아, 예, 생후 8개월 된 다윤입니다. 정말 뚫어져라 사건 반장 지금 보고 있는데 엄마가 촬영을 하니까 TV 보는데 방해하지 마요 하는 듯 상당히 귀찮아하죠. 진짜 지금 잠깐 돌아보는 영상인데 다른 영상을 보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귀엽고요. 자, 다음 아기 준우입니다. 준우 생후 16개월. 준우는 제가 이 클로징 할 때 인사를 하면 자기도 똑같이 인사를 해요. 인사하죠? 인사하죠? 인사합니다. 아유, 귀여워라. 인사하죠?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저런데요. 귀여워. 언제 오면 좋아. 인사. 예, 인사. 알겠습니다. 둘 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 터치. 위 건강을 위한 차세대 원료? 윌은 알고 있었어. 동의보감 속 그 원료. 꾸지뽕. 꾸지뽕과 20배 강화된 특허 유산균이 만나 더 강력해진 위에는 윌.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야, 왜 이렇게 일찍 끝나? 지금 뭐 다들 그러시는데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 보시면 아십니다. 이 3월 9일까지는 자주 좀 이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